지금 몽골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번의 참패, 100조 원 손실, 24개월 낭비, 세계는 결론 냈습니다. 이 사막은 불가능하다. 중국도 이스라엘도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차례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120일 안에 숲을 만들겠다.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세계는 조롱했습니다. 한국이 몽골 사막을 구한다고요? 하지만 72시간 후 땅이 빛나기 시작한 순간 베이징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든 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UN 사막화대응본부에서 프로젝트 분석관으로 근무하며 각국의 녹지와 시도들을 평가하는 게 제 핵심 업무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좌절이 바로 고비 사막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환경부 건물 12층 대회의실. 실내 공기는 18도로 서늘했지만 유리병 너머 황사의 압박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긴 탁자 위엔 3권의 육중한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차례로 기록한 좌절의 흔적들이었죠. 모든 파일마다 빨간 펜으로 사업 포기라는 낙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좌절은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주도의 초대형 조림 사업인 녹색 장벽이 최신 위성 기술로 시작했었죠. 그러나 고비의 가혹한 기후 변화를 철저히 오판했어요. 나무 묘목이 계획보다 15배 빠르게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4개월 후 모든 조림지가 완벽히 황폐화됐죠. 쏟아부은 자금만 거의 100조 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텔아비브의 사막농업 전문가들이 물방울 관계 기법으로 도전했었죠. 이스라엘식 치밀하고 논리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러나 몽골의 맹렬한 황사바람이 첨단 관계 장치를 매일같이 마비시켰습니다. 보수 인력만으로도 매일 12시간이 소요됐죠. 운영 경비가 계획의 5배로 폭증하며 이스라엘 진영은 마침내 14개월 후 포기했어요. 세 번째 좌절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유럽 최강의 토목 기업 바노르트가 거대 차단벽 공법을 적용했었죠. 네덜란드식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조였어요. 그러나 고비의 살인적 기후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순식간에 붕괴시켰습니다. 한여름 지면 온도가 65도를 넘어서자 차단벽이 차례로 균열됐어요. 단 6개월 만에 사업은 백지화됐죠. 세 차례의 잇따른 좌절 이후 몽골 당국은 녹지와 자금을 완전 동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시민들의 반발도 극심했죠. 원유 판매 대금으로 2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차가운 판단이었어요. 바트문크 환경장관은 최종 브리핑에서 길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따진다고 했어요. 왜 계속 예산을 황야에 버리느냐고, 왜 허황된 환상에 집착하느냐고 말이죠. 장관의 어조엔 깊은 무력감이 묻어났어요. 저 또한 그 판단에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작성한 UN 종합평가서에 서두는 단호했어요. 이 지대는 현존과학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었죠. 중국의 재력, 이스라엘의 기술, 네덜란드의 노하우까지도 고비 황야 앞에선 무의미했습니다. 더는 세계 공동체의 자원을 소모할 근거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브리핑은 정식 사업 폐기 공표로 종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출석자들 전원 포기한 분위기였어요. 장관이 마무리 멘트를 위해 말문을 여는 바로 그 찰나였죠. 대회의실 입구가 살며시 열리며 장관 수행원이 들어섰어요. 그는 장관 옆에 검은 태블릿을 조심스레 올려놓고 물러났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여는 찰나 회의장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어요. 모든 눈길이 그의 모니터에 쏠렸죠. 화면 상단에 나타난 타이틀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토양복원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어요. 그 밑에 작은 활자로 120일 내 초지 조성이라는 목표가 표시돼 있었죠. 제 맥박이 순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으로 유명한 한국 기관이 황무지 복원에 나선다니 완전히 의외의 전개였어요. 글로벌 강대국의 정예 과학도 좌절한 과제를 아시아의 농업연구소가 풀어낼 수 있다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매칭이었죠. 마이클 브라운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토양학계의 거물인 그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농부가 황야를 살린다니 유머는 휴식 시간에 하시죠. 그의 얼굴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어요. 25년간 북미 환경 사업을 지휘해온 그에게 한국 농학은 아직 초보 수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장관의 표정은 의외로 진지했어요. 그는 태블릿에서 추가 문서들을 순서대로 열어보더니 데이터를 차근차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명세서, 수요 예산 분석표, 세부 공정 계획서가 빽빽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중국이 제출했던 현란한 홀로그램이나 이스라엘이 보여준 화려한 시뮬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하고 솔직한 형식이 이상하게 신뢰감을 줬어요. 저는 그 찰나 묘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목격한 세 차례 실패와는 확실히
다른 시각이었어요. 농업 기술로 황야를 되살린다니 생각지도 못한 관점의 변화였죠. 그런데 대형 온실을 극한 환경에서도 유지하는 기술이 황무지 문제 해결에도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회의장은 묵직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환기 장치 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장관이 문서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시선을 들었어요. 그의 동공엔 처음 느끼는 신선한 관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3번의 뼈저린 좌절 후 완벽히 단념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기획이 분명히 진행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또다시 하나의 과정을 관찰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이상한 설렘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엔 진짜로 특별할까 하는 아득한 기대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팀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국제평가단을 구성하죠.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초청한 국제평가단의 일원이 된 거였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검토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건물은 예상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연구소가 아닌 실용적인 공간이었죠. 3층 세미나실로 안내받았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토람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연구복 대신 편안한 면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태블릿이 아닌 흙 샘플이 담긴 유리병이었죠. 토람이라니 특이한 이름이네요. 제가 물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흙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가 유리병을 흔들었어요. 안에서 미세한 가루가 춤을 췄죠. 이게 뭐죠? 마이클이 물었어요. 김치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의 변종입니다. 정확히는 김치 항아리 밑바닥 침전물에서 발견한 균주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김치 항아리 바닥이라니 너무 원시적으로 들렸거든요. 최 박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현미경 영상이 나타났어요. 실처럼 생긴 미생물들이 서로 얽히며 그물을 만들고 있었죠. 이 균주의 특징은 극한 환경에서 더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염분, 건조, 온도차. 스트레스가 클수록 더 많은 다당류를 분비해요. 다당류가 뭐라는데요? 리처드가 물었어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모래 입자들을 서로 붙여서 덩어리로 만들죠. 자연의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마른 모래에 균주 용액을 뿌리자 72시간 만에 모래가 단단한 덩어리로 변했어요. 물을 부어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죠. 한국 서해안 새만금이 아시나요? 최 박사가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계 최대 간척 사업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곳 토양은 염분이 바닷물의 70%나 됐어요. 농사가 불가능한 죽은 땅이었죠. 하지만 이 미생물을 활용한 결과 화면이 바뀌었어요. 황량했던 간척지가 푸른 보리밭으로 변한 사진이었죠. 불과 8개월의 변화였습니다. 고비 사막과는 조건이 다르지 않나요? 독일 대표가 지적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쿠부치에서 테스트했죠. 내몽골 쿠부치 사막. 고비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혹독한 곳이었어요. 최 박사 팀은 그곳에서 6개월간 비밀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죠. 0.5헥타르였지만 성공했습니다. 풀이 자랐고 곤충이 돌아왔어요. 증거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메마른 모래밭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는 과정이 타임랩스로 기록돼 있었죠. 비용은요? 몽골 대표가 물었어요. 헥타르당 3만 달러입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중국이 쓴 비용의 10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죠? 미생물은 스스로 증식합니다. 한번 정착하면 알아서 퍼져나가죠. 우리는 시작점만 만들어주면 돼요. 최 박사가 병을 다시 들었어요. 이 1리터로 축구장 하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살포 후엔 자연이 일을 하죠. 너무 단순하게 들리는데요. 마이클이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단순한 게 강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실패 지점이 많아요. 미생물은 40억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고비 사막 위성사진이 떴죠. 4달 안에 1헥타르를 초지로 만들겠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죠? 제가 물었어요. 최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2년 전 몽골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요. 유목민 가정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5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제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온통 초록색이었어요. 우리 집이라고 했죠. 하지만 창밖엔 모래뿐이었어요. 아이는 본 적도 없는 초원을 상상으로 그린 거였죠. 그가 지갑에서 낡은 그림을 꺼냈어요. 서툰 크레파스 자국이 가득했죠. 그 아이에게 진짜 초록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애느볼드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실패한 새 나라는 정복하려 했지만 당신은 치유하려 하는군요. 미생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공생하죠. 사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막을 바꾸는 겁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장관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최 박사에게 손을 내밀었죠. 네, 달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악수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고. 거대한 기계가 아닌 작은 생명이 기적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비행기가 고비 사막 상공을 지날 때 창밖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대지는 마치 다른 행성 같았어요. 3월의 고비는 특히 잔인했죠. 낮엔 영상 10도, 밤엔 영하 20도를 오갔으니까요. 달란자드가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최토란 박사와 그의 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 8명의 소수정예였죠. 대부분 30대의 젊은 연구원들이었어요. 이쪽이 제 오른팔 강혜원 박사입니다. 미생물 배양 전문가예요. 강혜원은 까무잡잡한 피부의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온도계와 습도계가 들려 있었죠. 고비는 처음이신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이렇게 거대한 사막은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왔을 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프를 타고 실험 예정지로 향했어요.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포장도로가 사라졌죠. 울퉁불퉁한 비포장기를 2시간이나 달렸어요. 차창 밖으론 오직 돌과 모래뿐이었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바람에 모래가 춤추고 멀리 독수리 몇 마리가 하늘을 선회할 뿐이었죠. 여기가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최 박사가 말했어요. 현지 몽골 과학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바트 채책이라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바트 채책이 말했어요. 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 해보죠. 한국 팀은 먼저 거대한 게르를 설치했어요. 몽골 전통 텐트였죠. 하지만 내부는 첨단 실험실이었어요. 온도 조절 장치, 배양기, 현미경까지 갖춰져 있었죠. 미생물은 현지 적응이 중요해요.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균주를 여기 환경에 맞게 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녀는 고비 사막의 모래를 채취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염분 농도, 미네랄 성분, pH 수치를 꼼꼼히 기록했죠. 예상보다 염분이 높네요. 바닷물의 40% 수준이에요.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오히려 좋아요. 우리 균주는 염분을 좋아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첫 살포가 시작됐습니다. 1헥타르의 땅을 정확히 구획하고 격자 무늬로 나눴어요. 각 구역마다 다른 농도의 균주액을 뿌리기 위해서였죠. 최 박사가 첫 번째 분무기를 들었어요. 갈색 액체가 든 통이었죠. 이 안에 10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일꾼들이죠. 그가 방아쇠를 당기자 안개처럼 미세한 입자가 퍼져나갔어요. 바람을 타고 모래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죠. 냄새가 독특하네요. 마이클이 코를 찡그렸어요. 김치 냄새예요. 최 박사가 웃었죠. 고향의 향기죠. 팀원들이 구역별로 흩어져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곳엔 진한 용액을, 어떤 곳엔 희석한 용액을 뿌렸죠.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았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15도를 넘어서자 모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미생물이 죽지 않을까요? 바트 채책이 걱정했어요. 이 정도는 견딥니다. 강혜원이 답했어요. 한국 여름 아스팔트는 70도까지 올라가요. 거기서도 살아남은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야생 낙타 떼가 나타난 것이었죠. 20여 마리의 쌍봉 낙타가 실험 구역으로 들어왔어요. 화내야 해요. 몽골 직원이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최 박사가 제지했어요. 낙타 발굽이 땅을 다져주고 있어요.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과연 낙타들이 지나간 자리는 모래가 단단해져 있었어요. 균주액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었죠. 48시간이 지나자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래 표면이 살짝 굳기 시작한 거였어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약간의 저항이 느껴졌죠. 1단계 성공입니다. 강혜원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밤,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북쪽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기 시작했죠. 바트 채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카라부란이 옵니다. 카라부란, 검은 폭풍이라는 뜻의 몽골어였어요. 고비에서 가장 무서운 모래 폭풍이었죠. 얼마나 강한가요? 최 박사가 물었어요. 시속 80km는 될 겁니다. 모든 걸 날려버릴 거예요. 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72시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판이었죠. 게르로 대피해야 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 박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래를 한 움큼 집어들었죠. 폭풍은 시련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어요. 미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은 접착 물질을 만들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더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과 달리 우리 모두는 불안했어요. 검은 벽처럼 다가오는 모래구름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대피합시다. 강혜원이 말했어요. 살아있어야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게르로 뛰어들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폭풍이 덮쳐왔습니다. 게르가 흔들렸고 모래가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죠. 그 긴 밤 동안 우리는 게르 안에 갇혀 있었어요. 최 박사는 묵묵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뭘 쓰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의 계획입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의 침착함이 놀라웠어요. 마치 이미 성공을 확신하는 것 같았죠. 새벽 4시,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예상대로 실험 구역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이게 뭐죠? 바트채책이 놀라서 외쳤어요. 모래가 날아간 자리에 단단한 층이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진 표면이었죠. 미생물이 만든 보호막이었어요. 최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폭풍이 약한 부분은 날려보내고 강한 부분만 남긴 거예요. 자연의 선택이죠. 폭풍이 지나간 아침,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렉타르 실험 구역의 20% 정도가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었어요. 나머지는 날아갔지만 살아남은 부분은 오히려 더 강해 보였죠. 강혜원이 즉시 샘플을 채취했어요. 휴대용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녀의 눈이 커졌죠. 대단해요. 미생물 밀도가 10배나 증가했어요. 폭풍의 압력이 오히려 번식을 촉진시킨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아간 80%의 구역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바트채책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요. 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살아남은 20%가 씨앗이 될 겁니다. 그는 놀라운 전략을 제시했어요. 살아남은 구역의 흙을 채취해서 날아간 구역에 뿌리는 거였죠. 일종의 미생물 이식이었어요. 팀원들이 이틀 동안 흙을 옮기고 골고루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균주액을 살포했죠. 그런데 그때 위성전화가 울렸어요. 베이징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최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요? 중국 환경부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으로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죠. 한국팀의 성과가 너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장성 프로젝트의 실패가 부각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과학의 정치가 무슨 상관입니까? 최 박사가 반박했어요. 모든 것에 정치가 있습니다. 박사님. 중국 정부는 몽골에 연간 5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 지원을 재검토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긴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바트채책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중국이 지원을 끊으면 몽골 경제가 무너져요. 팀원들 사이에 동료가 일기 시작했어요. 젊은 연구원 김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박사님, 잠시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정치적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강혜원이 반발했어요. 미생물은 정치를 모르고 생명은 국경을 모릅니다. 팀이 둘로 갈라졌어요. 절반은 잠시 중단하자는 쪽, 절반은 계속하자는 쪽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게르 밖으로 나가보니 최 박사가 홀로 앉아 있었죠. 그의 손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딸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이라고 올해 7살이죠.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2년 전 아이가 심한 천식을 앓았어요. 미세먼지 때문이었죠. 의사가 말했어요.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이사가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도망갈 곳은 없다는 걸. 지구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군요. 포기하면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빠는 정치가 무서워서 지구를 구하는 걸 멈췄다고?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몽골 정부에서 관료 3명이 급히 도착한 거였죠.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부 차관이 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트채책이 물었어요. 중국이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3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만약 프로젝트를 계속하면 50%까지 올리겠답니다. 몽골은 에너지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죠. 강혜원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이게 21세기입니까? 과학 연구를 정치적 협박으로 막다니. 현실입니다. 차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철수하세요. 관료들이 떠난 후 팀원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일부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끝났어요. 김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를 이길 순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유목민 20여 명이 말을 타고 나타난 거였죠.
그들은 실험 구역 주변을 둘러쌌어요.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노인 한 명이 말에서 내렸어요. 사흘 전 새싹을 보고 울었던 그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5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을 정치꾼들이 빼앗아가게 둘 순 없어요. 더 많은 유목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낮에는 50명, 저녁엔 100명이 넘었죠. 그들은 게르를 치고 실험 구역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탑세이브 고비그린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됐죠. 몽골 젊은이들이 울란바토르에서 시위를 시작했어요. 미래를 팔지 마라. 숨 쉴 권리를 지켜라. 국제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NHK 기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죠. 카메라 앞에서 최 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과학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것을 독점하거나 막을 권리는 없어요. 압박은 더 거세졌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문평을 냈죠. 일부 국가가 과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고비 프로젝트는 인류 전체의 희망이다. 어떤 정치적 압력도 용납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도 가세했어요. 과학 연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48시간의 시한이 다가왔을 때 몽골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그는 실험 구역을 둘러봤죠. 작은 새싹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최 박사에게 물었어요. 정말 사막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죠.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 중국의 압력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박사님은 과학자의 일을 하세요.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과학원의 과학자 3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과학의 국경은 없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을 지지한다. 그들 중엔 처음 우리를 비웃었던 장 위엔 박사도 있었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왔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어요. 중국 정부도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국제 여론과 자국 과학자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거였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어요. 닷새째, 기온이 갑자기 영하 10도로 떨어졌어요. 4월인데도 한겨울 같은 추위였죠. 이상 기후예요. 바트 채책이 걱정했어요. 50년 만에 봄 한파래요. 새싹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어요. 미생물도 활동을 멈췄죠. 보온 대책이 필요해요. 강혜원이 외쳤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렉타르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유목민들이 나섰어요. 그들은 양털을 가져왔죠. 수백 장의 양털 담요를 실험 구역에 깔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한 청년이 말했어요. 봄 추위에 어린 양을 보호할 때 썼죠. 밤새 200명의 유목민이 동원됐어요. 그들은 손수 양털을 깔고 바람막이를 설치했죠. 새벽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연료가 떨어진 거였죠. 게르 난방용 연료가 바닥났어요. 동사할 수도 있어요. 김진수가 공포에 떨었어요. 최 박사가 결단을 내렸어요. 실험 장비를 태웁시다. 박사님, 그건 수백만 원짜리 장비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장비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나무로 된 실험대와 상자들을 부숴 불을 피웠어요. 게르 안온도를 겨우 영상으로 유지했죠. 한파가 풀렸어요. 조심스럽게 양털을 걷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죠. 새싹의 80%가 살아있었어요. 일부는 오히려 더 튼튼해 보였죠. 스트레스가 생명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최 박사가 감격했어요. 그때 강혜원이 쓰러졌어요. 일주일 동안의 극한 스트레스와 추위가 한계를 넘은 거였죠.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어요. 병원이 너무 멀어요. 바트 채책이 당황했어요. 차로 6시간이나 걸려요. 유목민들이 또 한 번 도왔어요. 그들은 전통 치료법을 썼죠. 양털로 감싸고 마유를 먹이고 약초를 달여 먹였어요. 기적적으로 강혜원은 회복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첫마디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죠. 미생물은 괜찮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자기보다 미생물을 먼저 걱정하다니요. 열흘째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 대통령 특사였죠. 대통령님이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최 박사는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정치적 개입 없이 연구할 자유를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대통령님의 뜻입니다. 열 이틀째 폭풍과 한파를 견뎌낸 새싹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높이가 10cm를 넘어섰죠. 이들은 특별해요. 강혜원이 말했어요. 칸을 견뎌낸 슈퍼 식물이 된 거예요. 정말로 이 새싹들은 달랐어요. 일반 풀보다 3배 빠르게 자랐고 뿌리는 5배나 깊었죠.
열나흘째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요와 양고기, 그리고 김치까지 준비됐죠. 최 박사가 건배사를 했어요. 폭풍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몽골 유목민, 한국 과학자, 그리고 국제관찰단까지 함께였죠. 밖에선 새싹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폭풍을 견뎌낸 생명들이 더욱 강인하게 대지를 덮어가고 있었죠. 30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실험구역으로 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사막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죠. 공기 중에 희미한 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도착해보니 최 박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새싹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2mm씩 자라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이죠. 풀들은 이제 7cm까지 자랐어요. 어떤 것들은 작은 꽃봉오리까지 맺고 있었죠. 무슨 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몽골 자생종이에요. 억새 비슷한 종류죠. 미생물이 토양을 개선하자 땅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이었죠. 작은 야생벌 한 마리가 꽃봉오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벌이 왔어요. 강혜원이 감격했어요. 생태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메뚜기 몇 마리가 나타난 거였죠. 그리고 그들을 쫓는 작은 도마뱀도 보였어요. 바트 채책이 놀라워했어요.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일했지만 도마뱀은 처음 봅니다. 40째 날, BBC 다큐멘터리 팀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2주 동안 머물며 변화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PD인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진화를 봤다면 우리는 고비에서 창조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4시간 내내 초원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45째 날, 몽골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온 그는 초록빛 땅을 보자마자 침묵했죠. 믿을 수가 없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고비 사막입니까? 최 박사가 대통령을 안내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1헥타르를 100헥타르로, 100헥타르를 10,000헥타르로 확장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헥타르당 3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중국이 쓴 돈의 100분의 1이죠. 대통령은 즉석에서 결정했어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죠. 50째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였죠. 풀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물을 줘야 하나요? 바트 채책이 물었어요. 안 됩니다. 최 박사가 단호했어요. 인공적인 도움 없이 살아남아야 진짜예요. 그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썼어요. 미생물 농도를 높인 용액을 추가로 살포한 거였죠.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뿌리 주변에 미생물이 모여들어요. 수분 보존을 도와주죠. 60째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들던 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새로운 식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건 뭐죠? 제가 물었어요. 쑥이에요. 몽골 약초죠. 아주 강인한 식물이에요. 이제 실험 구역엔 5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높이도 15cm를 넘어섰죠. 70째 날, 유목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고비에 풀밭이 생겼다는 소문이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나요. 옛날엔 이곳이 초원이었다고 하셨죠. 그게 진짜였네요. 80째 날, 한국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어요. 농림부 장관이 직접 왔죠.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 박사는 겸손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저 시작점을 만들었을 뿐이죠. 90째 날, 실험구역은 완전한 초원이 되어 있었어요. 풀 높이는 평균 25cm, 어떤 것들은 40cm까지 자랐죠. 놀랍게도 나비들이 나타났어요. 하얀 나비, 노란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녔죠. 나비가 온다는 건 생태계가 안정됐다는 증거예요.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100째 날, 첫 번째 측정이 시작됐어요. 국제 검증단이 와서 토양 분석을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기물 함량이 0.1%에서 2.3%로 증가했고 수분 보유력은 5배나 향상됐어요. 이런 변화는 보통 50년이 걸립니다. 독일 토양학자가 놀라워했어요. 100일 만에 이뤄낸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워요. 10째 날, 비가 다시 내렸어요. 이번엔 꽤 많은 양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거예요. 전에는 그냥 흘러가 버렸을 텐데 말이죠. 토양이 살아났어요. 최 박사가 감격했어요. 이제 진짜 땅이 된 거예요. 120째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몽골 정부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하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연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6월이 시작되면서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거였어요. 첫날 기온이 40도를 넘었어요. 다음 날은 43도, 그 다음 날은 45도까지 치솟았죠. 지표면 온도는 65도를 기록했어요. 계란을 깨뜨리면 익을 정도였죠. 이건 예상을 초월해요. 바트 채책이 한숨을 쉬었어요. 50년 만에 폭염이래요. 초원이 빠르게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풀잎 끝부터 마르더니 전체가 시들어갔죠. 사흘 만에 절반이 죽었어요. 더 심각한 건 미생물이었어요. 강혜원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절규했죠. 활동성이 10%로 떨어졌어요. 이대로면 72시간 안에 전멸할 거예요. 그녀는 매시간 샘플을 채취해 관찰했어요. 그래프는 가파른 하얀 곡선을 그렸죠. 밀도가 시간당 5%씩 감소하고 있었어요. 온도를 낮춰야 해요. 김진수가 외쳤어요. 어떻게요? 이렉타르를 냉각시킬 방법이 있나요? 팀원들 사이에 절망감이 퍼졌어요. 2달의 노력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때 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농촌진흥청 청장이었죠. 최 박사,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한국 과학의 실패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했어요. 밖에선 초원이 죽어가고 안에선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죠. 그날 밤 강혜원이 쓰러졌어요. 열사병이었죠. 체온이 41도까지 올라갔어요. 맙소사,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급히 응급처치를 했어요. 얼음이 없어서 지하수를 퍼올려 식혔죠. 하지만 그것도 미지근했어요. 헬기를 불러야 해요. 바트 채책이 외쳤어요. 하지만 최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헬기가 오려면 6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해요.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실험용 액체질소를 가져온 거였죠. 이건 미생물 냉동보존용이에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심스럽게 액체질소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강혜원 주변에 뿌렸어요. 30분 후 체온이 38도로 내려갔죠.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미생물. 지켜야 해요.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미생물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상당수가 죽었고 나머지도 시한부였죠. 다음 날 아침 현지 유목민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물 때문이었죠. 당신들이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한 유목민이 항의했어요. 우리 양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요. 실제로 우리는 미생물 배양과 냉각을 위해 하루 5톤의 물을 쓰고 있었어요. 이 지역 전체 물 사용량의 30%였죠. 며칠만 참아주세요. 최 박사가 사정했어요. 며칠이요. 우리 양들은 오늘 죽어요. 갈등이 심화되자 몽골 지방정부가 개입했어요. 물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하루 1톤 이상 쓸 수 없어요. 1톤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생물은 계속 죽어갔고 우리는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최 박사의 72시간 무수면 관찰이 시작됐어요. 그는 잠을 포기하고 매시간 온도와 습도를 기록했죠. 뭔가 패턴이 있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습도가 15% 올라가요. 그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맨발로 모래 위를 걸으며 뭔가를 느끼려 했죠. 박사님, 위험해요. 제가 말렸어요. 모래가 숨을 쉬어요. 느껴지지 않나요? 48시간째 그는 거의 몽유병 환자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찾았어요. 그가 갑자기 외쳤어요. 뭘 찾으셨어요? 지하 50cm 아래 온도가 10도나 낮아요. 모래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즉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어요. 죽은 풀들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모래를 살짝 덮었죠. 그리고 특별한 물질을 섞었어요. 이게 뭐예요? 강혜원이 물었어요.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실험에 참여했죠. 황토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거죠. 옹기를 만드는 그 황토요. 팀원들이 의아해했어요. 옹기는 숨을 쉬어요. 최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낮엔 열을 차단하고 밤엔 수분을 방출하죠. 그는 황토와 미생물을 섞어 특별한 코팅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풀들의 뿌리 주변에 뿌렸죠. 이게 천연 에어컨이 될 거예요. 60시간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코팅된 부분의 미생물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였죠. 믿을 수 없어요. 강혜원이 흥분했어요. 온도가 5도나 낮아졌어요. 그때 한국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죠. 최 박사, 이제 그만하시죠.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논의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박사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박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과학자가 정치와 싸워야 하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날 밤 팀 회의가 열렸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그만둡시다. 김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해요? 강혜원이 반박했어요.
당신은 죽을 뻔했잖아요. 다음엔 정말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팀이 둘로 갈라졌어요. 절반은 포기, 절반은 계속이었죠. 투표로 결정합시다. 누군가 제안했어요. 과학을 투표로 결정한다고요. 최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바트 채책이 말했어요. 내일까지만 기다려봅시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밤 비가 올 거예요. 확률이 20%예요. 김진수가 비웃었어요. 20%면 충분해요. 최 박사가 말했어요. 미생물이 살아날 확률도 20%니까요. 65시간째 정말로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죠. 그저 하늘만 흐릴 뿐이었어요. 역시 안 되는군요. 김진수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른 시간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는 안 왔지만 이슬이 맺힌 거였죠. 새벽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기 중 수분이 응결된 거예요. 이슬이에요. 강혜원이 외쳤어요. 이슬은 많지 않았지만 죽어가던 미생물들을 살리기엔 충분했어요. 25%가 되살아났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른 이 시간째에 일어났죠. 최 박사가 쓰러졌어요. 72시간 무수면의 한계였죠. 우리는 급히 그를 게르로 옮겼어요. 의식을 잃기 전 그가 한마디 했어요. 밤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깨달았죠. 어둠 속에서 대지가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은 미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빛을 내기 시작한 거였죠. 발광 미생물이에요. 강혜원이 감격했어요. 극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빛나는 미생물은 주변 온도를 5도나 낮췄어요. 그리고 다른 미생물들을 보호하는 막을 형성했죠. 다음 날 아침, 최 박사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어요. 미생물의 40%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그들은 진화한 거예요. 최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떤 폭염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일회째,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35도, 30도, 그리고 평년 수준인 28도로요. 놀랍게도 살아남은 풀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더 강하고 더 빠르게요. 슈퍼식물이 탄생한 거예요.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극한을 견딘 유전자가 선택된 거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김진수도 돌아왔죠. 죄송해요. 그가 사과했어요. 포기하려 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포기하고 싶었던 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최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견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빛나는 미생물의 발견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초원은 매일 밤 은은한 초록빛을 발했어요. 낮엔 평범해 보이던 대지가 밤이 되면 살아 숨 쉬는 거였죠. 소식을 들은 미국 나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화성 테라포밍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하고 싶어요. 유럽 우주국도 러시아 과학원도 관심을 보였죠. 고비 사막이 갑자기 전 세계 과학계의 중심이 된 거예요. 130째 날 새벽, 저는 혼자 초원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부드러운 빛이 일렁였어요. 그때 뭔가 움직이는 걸 봤죠. 작은 들쥐였어요. 포유류가 나타났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 다음 날엔 토끼가, 또 다음 날엔 여우가 목격됐어요. 먹이 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였죠. 135째 날 10헥타르로 확장 실험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몽골 정부가 전폭 지원했죠. 1헥타르가 10헥타르가 됐어요. 바트 채책이 감격했어요. 이제 100헥타르도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연 확산이었어요. 우리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였죠. 미생물이 스스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바람과 곤충이 옮기는 거죠. 140째 날 밤,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중국 고위 관계자가 비밀리에 방문한 거였죠. 새벽 2시, 그는 빛나는 초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것이 미래군요. 그가 말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미래요. 그는 최 박사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중국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기술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45째 날, 첫 번째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비가 그친 후 무지개가 떴는데 초원 위에 무지개가 특별히 선명했어요. 미생물이 만든 에어로졸 효과예요. 최 박사가 설명했어요. 공기 중 입자가 빛을 굴절시키는 거죠. 사진작가들이 몰려들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특집 촬영을 왔죠. 고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로 했대요. 150째 날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토양 분석 결과 탄소 고정량이 예상의 5배나 됐던 거예요. 이 속도라면 1년에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독일 과학자가 계산했어요.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어요. 고비 프로젝트를 전 세계 사막에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죠.
155째 날 몽골 대통령이 특별 발표를 했어요. 고비 사막의 30%를 초원으로 복원하는 30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예산은 국제사회가 분담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기술을, 중국이 자금을, 유엔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죠. 160째 날 첫 수확이 있었어요. 키가 큰 억새류를 베어 건초를 만들었죠. 양 100마리가 일주일 먹을 분량이었어요. 유목민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에 우리 땅에서 난 풀이에요. 그들은 전통 방식으로 감사의식을 치렀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에게 절을 했죠. 170째 날 네이처지에 논문이 실렸어요. 미생물을 이용한 사막 생태계 복원 고비 사막의 사례.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올해의 논문으로 선정했어요.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 박사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어요. 상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180째 날 프로젝트의 첫 주기가 끝났어요. 1헥타르로 시작한 초원은 이제 50헥타르로 확장돼 있었죠. 높이 50cm가 넘는 풀들이 바람에 물결쳤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큰 새 한 마리가 내려앉은 거였죠. 였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왔어요. 바트채책이 흥분했어요. 생태계가 완성됐다는 증거예요. 독수리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날아올랐어요. 마치 이 땅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저녁 노을이 질 때 우리는 모두 초원 한가운데 모였어요. 최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고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막을 바꿀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생명은 스스로 길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빛나는 초원 위로 별이 쏟아졌어요.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죠. 우리는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이 기적을 만들도록 도운 것뿐이었죠. 프로젝트 시작 6개월 후 국제검증단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미국 지질조사국, 유럽 환경청에서 파견된 전문가 15명이었죠.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고비의 변화가 진짜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죠. 검증단장인 옥스퍼드대 제인 윌리엄스 교수가 첫날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회의론자로 왔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질 준비가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모든 걸 조사했어요. 토양 샘플 500개, 식물 샘플 200개, 미생물 배양 실험 50회를 진행했죠. 믿기 어렵군요. 제인 교수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미생물들이 실제로 토양 입자를 묻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탄소 측정 결과였어요. 헥타르당 연간 5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팀이 발표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2배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미생물이 탄소를 고정시켜 토양에 저장하는 거예요. 식물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검증 열흘째, 네이처지 편집장이 직접 방문했어요. 21세기 최고의 과학적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최 박사를 인터뷰했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나요? 김치를 담그는 어머니를 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기적을 만드는 걸 배웠죠. 2주 후 검증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고비 사막 복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생태 복원 사례다. 보고서 발표 직후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유엔 총회에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죠. 고비 프로젝트를 전 지구적 사막화 대응 모델로 채택한다. 예산 100억 달러가 즉시 배정됐어요. 사하라, 아타카마, 칼라리 등 세계 주요 사막의 기술을 전파하기로 했죠. 한 달 후 몽골 정부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고비 사막 전체의 30%를 30년 안에 초원으로 복원하겠다. 그린 고비 프로젝트였죠. 한국이 기술 총괄을, 중국이 재정 지원을, 국제사회가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최 박사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죠. 책상에서는 미생물을 키울 수 없어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반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쿠부치 사막에서도 성공했다는 거였죠. 100헥타르가 초지로 변했대요.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일부가 녹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한국의 미생물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최고의 순간은 1년 후에 왔어요.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최토란 박사와 그의 팀을 선정했습니다. 평화상이라니 모두가 놀랐어요. 과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이었으니까요. 위원회의 설명은 이랬어요. 사막화로 인한 분쟁과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을 제시했다. 이는 과학을 넘어 인류 평화에 기여한 것이다. 시상식에서 최 박사의 수상 연설은 짧았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이 상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치를 담그신 우리 어머니들의 것이고 고비 사막을 지켜온 몽골 유목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억 년을 살아온 미생물들의 것입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고비를 찾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에 숨이 막혔어요. 1년 전 황토색뿐이던 대지에 초록띠가 뱀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죠. 공항에 최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한층 더 까매져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빛났죠. 1000헥타르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초원이라 부를 수 있죠. 우리는 지프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봤죠. 유목민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게르가 초원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죠. 200가구가 돌아왔어요. 바트 채책이 설명했어요. 50년 만의 귀향이죠. 초원 한가운데서 나담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몽골 전통 스포츠 대회였죠. 말 경주, 활쏘기, 씨름이 펼쳐졌어요. 예전엔 다른 지역에서 열렸어요. 한 노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땅에서 할 수 있게 됐죠. 축제에는 각국 대표들도 참석했어요. 아프리카 연합 대표가 최 박사에게 다가왔죠. 사하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도 이런 기적이 필요해요. 이미 팀을 보냈습니다. 석 달 후면 첫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중동 대표도 있었어요. 사우디 루바랄리 사막도 가능할까요? 모든 사막이 가능해요. 생명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축제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초원을 걸었어요. 허리까지 오는 풀들이 바람에 춤췄죠. 메뚜기가 뛰고 나비가 날고 새들이 노래했어요. 한 유목민 소녀를 만났어요. 2년 전 그림을 그렸던 그 아이였죠.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이제 진짜 초록집에 살아요. 아이는 새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초록색이 가득했지만 이번엔 양도, 말도, 게르도 그려져 있었죠. 미래엔 뭐가 되고 싶니? 과학자요. 최 박사님처럼 땅을 살리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저녁엔 대형 게르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양고기 바비큐와 마요주가 준비됐죠. 최 박사가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어요. 생명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생명을 위하여. 그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다음 목표는 뭔가요? 고비 전체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전 세계 사막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애엔 어렵겠죠.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다음 세대가 완성할 겁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한국 정부 관계자가 귀띔했어요. 청와대에서 최 박사님을 국가과학자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최 박사는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흙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석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고비 초원에서 희귀종이 발견된 거였죠. 50년 전 멸종된 줄 알았던 몽골 야생화였어요. 씨앗이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환경이 좋아지자 깨어난 거죠. 국제생물다양성 기구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제 고비는 사막이 아니라 생태 보물창고가 된 거였죠. 2년이 지났습니다. 고비 프로젝트는 이제 전 지구적 운동이 되었어요. 그린데저트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50개국이 참여하고 있었죠. UN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죠. 현재까지 전 세계 5만 헥타르의 사막이 초지로 변했습니다. 연간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죠.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정복이 아닌 공생, 거대함이 아닌 미세함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한국은 그린 바이오 강국이 됐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죠. 최 박사의 연구소는 국제 미생물 연구의 메카가 됐어요. 하지만 최 박사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어요. 이번엔 아프리카 사하라였죠. 사하라는 고비와 달라요. 그가 영상통화로 말했어요. 더 뜨겁고 더 건조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6개월 후 사하라에서도 첫 새싹이 돋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현지 주민들이 축제를 열었다고 했죠. 노벨상 수상 3주년 기념식에서 최 박사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모든 특허를 포기합니다. 이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기업들은 당황했지만 과학계는 환호했어요. 이제 누구나 이 기술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된 거였죠. IT에서 최토람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젊은 과학자들이 미생물 연구에 뛰어들었죠. 하버드 의대에서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고비 미생물이 항암 물질을 생산한다는 거였죠. 사막을 살리는 미생물이 인간도 살릴 수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몰려들었지만 최 박사는 또 한 번 무료 공개를 선언했어요. 5년 후 고비 사막의 절반이 초원이 됐어요. 몽골 GDP가 30% 증가했죠. 목축업이 부활하고 생태 관광이 붐을 이뤘어요. 유목민 소년 벌드가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는 최 박사의 제자가 됐죠. 고비를 넘어 전 세계 사막을 바꿀 거예요. 중국도 변했어요. 100조 원을 들인 실패를 인정하고 한국과 손을 잡았죠.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도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미국 모하비 사막, 칠레 아타카마, 이란 루트 사막.
전 세계 사막이 변하고 있었어요. 10년 후 유엔이 발표했어요. 지구 사막화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죠. 사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최 박사는 70세가 되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사막을 바꿀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의 꿈은 단순했어요. 지구를 푸른 행성으로 되돌리는 거죠.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의 작은 미생물이 어떻게 거대한 사막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복이 아닌 공생으로, 거대함이 아닌 미세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여정이었죠.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막이 초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의 신념과 김치 항아리 속 작은 생명체가 시작한 변화가 지구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늘 작지만 위대한 도전이 있었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사막화로 고통받는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